안녕하세요. 야담과부입니다. 옛날 옛적 달빛 고운 밤이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렜다지요. 마을 어귀 장독대 옆 바람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들. 이곳은 잊혀진 옛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곳. 저희 야담과부와 함께 조선의 뒷골목에서 속삭이던 비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기, 나라 안팎으로 어지러운 소문이 흉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도성 한양의 저작거리에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요. 온갖 물건을 사고 파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아이들 울음소리가 뒤섞여 활기가 넘치는 그곳에 언젠가부터 기이한 소문 하나가 안개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작거리에서도 가장 후미진 골목 한편에 매일같이 나타나는 젊은 여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것도 값비싼 장신구를 한 것도 아니요. 그저 빛바랜 무명옷을 단정히 차려입고 돗자리 하나에 덩그러니 앉아있을 뿐인데 그 기품이 마치 새 속의 사람이 아닌 듯 고요하고 깊어 지나가는 이들의 눈길을 끌었지요. 여인의 앞에는 낡은 붓과 먹, 그리고 손바닥만 한 낡은 손거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서해라 불렀습니다. 밝은 지혜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처럼 그녀는 사람의 기륭화복을 보되 그 방식이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원하는 글자 하나를 쓰게 한 뒤 그 필체의 기운을 읽고 수많은 손금 중 단 하나만을 짚어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속내와 운명의 실타래를 풀어낸다 하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아이를 업은 한 어미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걸음으로 서해의 앞에 다가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보살님, 소문 듣고 찾아왔소.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시오. 백약이 무효라 하니 이제 의지할 곳이 여기밖에 없구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십시오. 어미의 등에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축 늘어져 엎여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숨소리마저 미약했습니다. 서해는 말없이 붓과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지금 어머님의 마음속에 가장 간절히 떠오르는 글자 하나를 적어보시지요. 어미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후드득 떨어질 듯한 눈으로 한참을 망설이더니 이내 종이 위에 글자 하나를 힘겹게 써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쌀미 자였습니다. 서해는 가만히 그 글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가 글자의 획 하나하나를 뜯어보는 듯했습니다. 글자의 가로획과 세로획이 만나는 중심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마지막 삐침 획에 힘이 전혀 실려있지 않으니 이는 아이의 기력이 쇠하고 흩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머님,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겠습니까? 어미가 거친 손을 내밀자 서해는 그 손바닥을 훑어보더니 이내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손목 바로 윗부분의 손금을 가만히 짚었습니다. 손바닥 전체에 기운이 차고 푸른빛이 감도는군요. 특히 이 손금의 끝이 검푸른 빛을 띠고 있으니 이는 찬 음식을 잘못 먹여 탈이 난 것입니다. 아이가 단 것을 좋아하여 더운 여름날 차가운 꿀물이나 과일을 자주 먹이지 않으셨는지요? 아, 맞소. 보살님, 아이가 워낙 땀을 많이 흘려 시원한 오미자 화채를 매일같이 만들어 먹였는데 그것이 독이 될 줄이야. 병의 원인을 알았으니 방도 또한 있습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시어 묵은 좁쌀을 푹 고아 죽을 쑤십시오. 다른 것은 일절 먹이지 마시고 오직 따뜻한 좁쌀죽만을 사흘간 먹이시면 아이의 배속을 데우고 기운을 북돋아 능히 자리를 털고 일어날 것입니다. 어미는 서해의 말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품에서 꼬깃꼬깃한 엽전 몇 입을 꺼내려 하자 서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채는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저작거리에서 가장 좋은 쌀 한 줌을 사서 아이의 이름으로 가난한 이에게 적선하십시오. 생명을 나누는 공덕이야말로 가장 좋은 약이 될 것입니다. 그 후
사흘 뒤 거짓말처럼 아이가 기운을 차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서해의 이름은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 그랬듯 그저 묵묵히 저작거리 한 편을 지키며 찾아오는 이들의 시름을 덜어줄 뿐이었습니다. 허나 백성들의 소소한 근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무거운 시름이 도성의 가장 깊은 곳, 바로 대궐 안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유일한 희망이여, 다음 보위를 이을 세자가 어닌 모르병으로 자리에 누운 지 벌써 석 달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대전의 무거운 침묵 속 임금의 타는 듯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보게들, 어이들은 들으라. 어찌하여 아직까지 병의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한단 말인가? 용하다는 약재는 다 써보았고 신묘하다는 침술도 다 행하지 않았는가? 이대로 내 세자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으란 말이냐? 임금의 호통에 어이들은 대역죄인처럼 고개를 조아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던 좌의정 김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인자한 미소로 아뢰었습니다. 전하, 부디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세자 저하의 옥체는 하늘이 보호하실 것이니 너무 상심치 마시옵소서. 이는 필시 하늘이 우리 세자 저하를 더욱 단련시키고자 내리시는 시련일 것이옵니다. 정성을 다해 종묘사직에 기도하면 세자 저하께서도 필시 쾌차하실 것이옵니다. 참으로 충심이 가득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좌의정 김참의 넓은 소매자락 안에서 단단한 옥으로 만든 조각이 다른 옥구슬과 부딪히는 소리가 달그락 하고 나직이 울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불안하거나 거짓을 고할 때면 늘 무의식적으로 매만지는 옥으로 깎아 만든 작은 호랑이 조각이었습니다. 한편 대전 밖에서는 내금의장 한무강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강철 같은 무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임금의 가장 굳건한 방패였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병마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젠장,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데 내 칼은 아무런 쓸모가 없구나. 그날 밤 사가로 돌아온 한무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부하들을 불러 술잔을 기울이는데 부하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장님, 들으셨습니까? 요새 저작거리에 용한 여인 관상가가 하나 나타났다고 합니다. 글자 하나와 송금 하나로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본다 하니 어찌나 용한지 죽어가던 아이도 살려냈다 하옵니다. 시끄럽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근본도 없는 저작거리 아녀자의 소문을 입에 담는 것이냐? 하오나 대장님, 피풀락이라도 잡는 심정이라 하지 않습니까?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찾아가 보심이. 그만! 2번 다시 그따위 허무맹랑한 소리를 내 앞에서 꺼내지 말거라. 한무강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뇌리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이튿날 그는 결국 자신도 모르게 저작거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무강은 허름한 무관의 복색으로 변복한 채 일부러 거친 걸음걸이로 서해의 앞에 섰습니다. 그는 의심과 경계가 가득한 눈으로 서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당신이 그리 용하다는 관상가요? 어디 내 앞길이 어찌 될지 한번 봐주시지. 붓을 잡고 나리의 길을 상징하는 글자 하나를 적어보십시오. 한무강은 잠시 망설이다 자신의 평생과도 같은 칼검, 자를 단숨에 써 내려갔습니다. 획 하나하나에 무인의 기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해는 그 글자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내 한무강의 손을 청했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그의 손바닥을 펼친 서해는 길고 곧게 뻗은 손금 하나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침묵을 깬 것은 서해였습니다. 글자에는 강철 같은 충심과 배지 못할 것이 없는 기계가 서려 있습니다. 하오나 칼날의 끝이 향하는 방향이 보이지 않고 안개 속에 갇혀 있으니 이는 주군의 길이 막혀 나리의 칼 또한 갈 곳을 잃고 울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리의 손바닥에 새겨진 운명선은 다른 무인들과는 달리 오직 한 곳만을 향해 길고 곧게 뻗어 있습니다.
그 끝이 닿는 곳은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 바로 용상이옵니다. 나리의 칼은 오직 한 분만을 지키기 위한 칼이며 그 한 분의 깊은 시름이 곧 나리의 시름이 되어 심장을 짓누르고 있군요. 한무강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위장한 신분도 감추려 했던 고뇌도 이 신비한 여인 앞에서는 한낱 투명한 유리알과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변복한 말투를 잇고 경외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 내 속을 이리도 훤히 들여다보는 것이냐? 저는 그저 나리의 글씨와 송금에 쓰여 있는 것을 읽어드렸을 뿐입니다. 그 길로 한무강은 대궐로 달려가 야심한 시각에 임금을 독대했습니다. 그는 낮에 겪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고하며 서해를 한번 만나보실 것을 간곡히 청했습니다. 허나 내금 위장 아무리 신통력이 있다 한들 일개 저작거리 관상가 계집의 말을 어찌 믿고 이 나라의 국본인 세자의 안위를 맡긴단 말인가? 만약 그 아이가 불순한 의도를 품은 자라면 어찌하려는가? 전하, 소인이 모든 것을 걸고 보증하옵니다. 그 여인의 눈은 거짓을 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소인의 강직한 충심과 타는 듯한 우국지정을 단박에 꿰뚫어 보았나이다.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으셔야 할 때이옵니다. 이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일 수 있사옵니다. 한무강의 절박한 외침에 임금의 눈빛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깊은 고뇌 끝에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다. 내금 위장의 충심을 믿어보겠다. 당장 오늘 밤 아무도 모르게 그 여인을 극비리에 입궁시켜라. 내 직접 그 여인의 그릇이 세자의 운명을 담을 만한 그릇인지 시험해보겠다. 그날 밤 깊은 어둠이 내린 도성. 서해는 한무강의 인도를 받아 굳게 닫힌 궁궐의 작은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등 뒤에서 육중한 쇳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제 발로는 다시 나올 수 없는 곳, 운명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는 궁궐의 심장부로 마침내 서해가 발을 들인 것입니다. 과연 저작거리에 이름 없는 여인, 서해는 겹겹이 쌓인 궁궐의 음모를 꿰뚫어보고 위태로운 세자의 운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과연 구원의 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파멸의 덫이 될 것인가? 칠흑 같은 어둠 속 서해의 등 뒤로 육중한 궁문이 닫혔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다시 나오기 힘들다는 금성. 바로 그 심장부로 저작거리에 이름 없는 여인이 발을 들인 것입니다. 그녀를 인도하는 내금위장 한무강의 발걸음 소리만이 차가운 돌바닥 위를 무겁게 올렸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마침내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임금의 침전이자 집무실인 편전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침묵이 감돌고 있었고 촛대의 불꽃만이 용상에 앉은 임금의 고뇌 어린 얼굴과 그 곁에 선 좌의정 김참의 무표정한 얼굴을 위태롭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무강의 기척에 임금이 무겁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매서운 눈빛이 곧장 서해에게로 향했습니다. 내가 정령 글자 하나와 송금 하나로 사람의 운명을 본다는 저작거리의 그 계집이냐? 산천도 호령할 듯한 임금의 위엄 앞에 보통 사람이라면 오금이 저려 말도 못할 터. 허나 서해는 미동도 없이 고요한 눈으로 임금을 마주하며 허리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송구하오나 전하, 소인은 운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길과 몸에 남겨진 흔적을 읽을 뿐이옵니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좌의정 김참이 코웃음을 치며 나섰습니다. 전하, 어찌 저런 미천하고 요망한 것의 말에 현혹되시옵니까? 지금 대궐 안에는 조선팔도 최고의 어이들이 모두 모여 있거늘 일개 계집의 농간에 국본의 옥체를 맡기시는 것은 아니 되옵니다. 이는 종묘사직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옵니다. 김참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그 말 또한 일리가 있었습니다.
임금의 눈빛이 다시 흔들리는 찰나 서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의 충심은 알겠사오나 때로는 가장 높은 산도 작은 들꽃 한 송이가 있어야 그 가치가 빛나는 법. 가장 뛰어난 어이들도 놓치는 것을 미천한 계집의 눈이 발견할 수도 있는 법이옵니다. 좋다. 내 너의 그릇을 직접 시험해 보겠다. 당장 세자가 있는 동궁전으로 들라. 동궁전 안은 약재 다리는 냄새와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용상 위에는 장차 이 나라를 호령해야 할 젊은 세자가 금방이라도 꺼질 듯한 촛불처럼 위태롭게 누워 있었습니다. 서해는 말없이 세자의 얼굴을 살피고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고개를 돌려 임금에게 청했습니다. 전하, 세자 저하께서 병상에 눕기 바로 직전 마지막으로 쓰신 글씨가 있다면 볼 수 있겠사옵니까? 잠시 후 어이가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세자가 탕약을 마신 뒤 약 기운을 빌려 쓴 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해는 그 글자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이상하옵니다. 분명 몸을 보하는 약을 뜻하는 글자이오나 이 글자에서는 병을 치유하는 생명의 기운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것이냐? 전하, 이 약 자를 보시옵소서. 머리에 해당하는 풀초변에 생기가 없어 마치 말라비틀어진 잡초와 같고 몸통에 해당하는 즐거울락 자는 즐거움이 아닌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듯 그 형상이 뒤틀려 있사옵니다. 이는 약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독의 형상이옵니다. 도독이라니! 그것이 정녕 사실이란 말이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세자 저하의 손을 잠시 살피게 해주시옵소서. 허락이 떨어지자 서해는 세자의 창백한 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촛불 아래 그 손바닥을 비추어 보며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생명선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이윽고 그녀의 손가락이 한 곳에 멈추었습니다. 전하, 여기를 보시옵소서. 세자 저하의 생명선 한가운데 다른 금들과는 이질적인 흔적이 있사옵니다. 이는 마치 작은 호랑이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핥힌 듯한 흉터 같은 장금이옵니다. 하늘이 내린 병이라면 생명선 자체가 흐려지거나 끊어질지언정 이리 사납고 인위적인 흉터가 생길 리 없사옵니다. 이는 명백히 외부의 사악한 기운이 세자 저하의 생명줄을 나날이 갉아먹고 있다는 증표이옵니다. 호랑이 발톱이라는 말에 좌의정 김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내금의장 한무강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해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김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요망하고 간악한 것! 감히 함부로 입을 놀려 국본을 능멸하고 조정을 어지럽히려 하는구나. 여봐라! 당장 전연의 주리를 틀어 그 더러운 입을 찢어 놓지 않고 무엇하느냐? 김참의 섯을 펄어물침에 내금의 병사들이 움찔하며 서해에게 다가서려는 순간 서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더욱 또렷한 목소리로 임금에게 외쳤습니다. 전하, 진실을 가리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옵니다. 지금 당장 세자 저하의 탕약을 전담하여 온 수호의 이진수를 대령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하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똑같이 약이 야들 자를 쓰게 하시옵소서. 만약 소인의 말이 거짓이라면 달게 목을 내놓겠사옵니다. 서해의 당당한 기백과 확신에 찬 눈빛에 임금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다. 과인의 앞에서 진실을 가려보자. 당장 수호의 이진수를 대전으로 대령하라. 넓은 대전 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임금이 용상에 앉아있고 그 아래로 모든 대신과 한무강, 그리고 서해가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색이 된 수어의 이진수가 끌려오다시피 대전 한가운데 꿇어앉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붓과 벼루, 그리고 하얀 종이가 놓였습니다. 수어이는 듣거라. 그대의 앞에 놓인 종이에 자를 쓰도록 하라. 전하, 어찌하여 갑자기
전하, 이는 저 요망한 계집의 농간이옵니다. 어이에게 글씨를 쓰게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좌의정은 조용히 하라. 어서 쓰지 않고 무엇하느냐? 임금의 추상 같은 명령에 어이 이진수는 어쩔 수 없이 붓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눈은 애처롭게 좌의정 김참을 향했지만 김참은 차갑게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이진수가 벌벌 떨리는 손으로 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글씨가 완성되는 순간 서해가 앞으로 나서며 손가락으로 그 글씨를 가리켰습니다. 보시옵소서, 전하. 저 어이가 쓴 글씨 또한 세자 저하의 것과 똑같이 비명을 지르고 있사옵니다. 범인은 바로 저 자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해의 외침이 끝나기가 무섭게 좌의정 김참의 넓은 소매 속에서 달그락, 파르르르 하고 옥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다급하고 거칠게 울려 퍼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소매 속 옥호랑이를 움켜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놓치지 않고 서해가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전하, 지금 들리는 저 소리가 바로 증저이옵니다. 세자 저하의 송금을 핥히고 있던 바로 그 사악한 호랑이의 기운이 지금 바로 저기 좌의정 대감의 손안에서 발버둥치고 있사옵니다. 모든 신하들의 시선이 일제히 좌의정 김참의 소매로 쏠렸습니다. 당황한 김참이 뒷걸음질 치는 순간 그림자처럼 다가간 한무강이 그의 소매를 낚아챘습니다. 그러자 소매 속에서 섬뜩한 기운을 내뿜는 옥으로 만든 호랑이 조각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대전 바닥으로 떨어져 굴렀습니다. 그것을 본 어이 이진수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하, 소인을 살려주시옵소서. 좌의정 대감께서 소인의 가솔들을 빌미로 협박하시어 매일 탕약에 아주 소량의 독을 탈화시켰사옵니다.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참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도망치려 했으나 한무강과 내금위 병사들에게 포위되어 그 자리에서 포박당했습니다. 그날 이후 의금부는 밤낮으로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좌의정 김참의 죄를 추국하는 과정에서 그의 영모 계획은 물론 과거에 저질렀던 온갖 악행들이 실타래처럼 줄줄이 풀려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몇 해 전 영모 사건으로 억울하게 멸문당한 어이 서광재가 사실은 김참의 계략에 의해 누명을 썼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한무강은 이 모든 사실을 임금에게 보고하며 마지막으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전하, 그리고 저작거리의 그 여인 관상가는 바로 역적으로 몰려 억울하게 죽은 어이 서광재 대감의 유일한 핏줄 여식이었사옵니다. 임금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살아남았을 법도 한데 그녀는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며칠 뒤 세자는 완쾌하여 임금에게 문안 인사를 올렸고 조정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임금은 대전으로 서해를 불렀습니다. 그대의 지혜가 이 나라의 종묘사직을 구했다. 내 그대의 아버지인 서광재 대감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 신원을 복권시킬 것이며 그대에게는 내의원 정삼품의 벼슬을 내려 그 공을 치하하고자 한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영광이었으나 서해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사양했습니다. 전하의 성운이 만극하오나 소인은 벼슬을 감당할 그릇이 못 되옵니다. 소인의 자리는 약재와 침통이 가득한 약방이 아니라 시름에 잠긴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가는 저작거리이옵니다. 부디 소인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도록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임금은 그녀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더는 강권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저작거리 한편에는 여전히 서해가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허름한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을 무겁게 짓누르던 슬픔과 한의 그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맑고 따뜻한 지혜의 빛만이 가득했습니다. 가끔 술라를 돌던 내금의장 한무강이 멀리서 그녀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곤 했습니다. 백성의 작은 시름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그는 조용히 미소 짓고 발걸음을 돌리곤 했습니다. 진실은 손바닥의 손금과 같아 억지로 감추고 구부리려 해도 언젠가는 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며 선한 마음은 꺾이지 않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는 법입니다. 글자 하나와 손금 하나로 나라를 구한 여인, 서해의 이야기는 그렇게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랫동안 전해졌다고 합니다.